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이슈들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곧 미국의 어떤 그 트렌드 방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미크론2에 관한 뉴스인데, 오미크론2에 관해서도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얼마 사이에 여러 가지가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러시아 사태는 주말이고 또 정규방송 시간에 속보 위주로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뒷면 한 번을 쭉 정리를 해 놓으면 2월 중순 내지는 2월 말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다른 뉴스를 하나하나 갖고 계신 그 지식 속에 얹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경제와 이자율 당연히 핫 이슈였습니다. 연방대법관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미국의 이제 연방대법원도 그 유태인 중심에서 드디어 탈피했구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2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BA.2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 오미크론 변이가 오미크론 BA.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 50개국과 미국, 그 50개국 가운데서 중요한 나라들이 영국, 인도, 아시아에서 필리핀,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덴마크가 빠질 수 없죠. 이런 나라들이 오미크론 BA2, 오미크론2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에 상당히 약하고 숫자 바보인 강혜신은 어제도 덴마크의 오미크론 그 확진자를 말씀드리면서 공 하나를 빠뜨려서 인구가 작은 덴마크에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이다 라고 나중에 우연히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들었습니다.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죠. 4만 명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놓고는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고, 그 이후에 새로 집계된 레이트 리스트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금 그 코비드-19 하루 케이스가 5만 케이스가 나오는데, 덴마크가 인구가 LA 카운티보다도 작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580만 명입니다. 580만 명 가운데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면 대단하죠. 한국에 5,500만 명, 한 10분의 1 정도보다 조금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5만 케이스다 하면 대단하죠. 지금 한국이 8천 케이스를 넘었다고 이거 정말 워닝 사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덴마크에서 발생되는 이 코비드-19 케이스의 반은 오미크론 BA2입니다. 미국에서도 반 이상의 주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주를 포함해서 100 몇십 개 케이스가 발견이 됐는데 점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월 달이 되면은 오미크론2가 오미크론 1을 제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오미크론 1과 2가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먼저 어제 방송드렸던 시점과 지금 달라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스텔스 변이라고 해서 잘 잡히지 않는 게 오미크론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잘 잡히지 않는다. 일반 검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PCR 테스트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았는데, 그 이후에 아니다. 잡힌다. 오미크론 2도 특별한 그 실험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테스트에서도 오미크론 2가 잡힌다 하는, 이게 한 가지가 달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미크론 2가 오미크론 1에 비해서 그럼 더 강한가? 사람들 더 힘들어야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감염, 확산시키는 그 비율이
현재까지로서는 오미크론 1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니까 2월 달이 돼도 이게 잡힌다라는 보장이 다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오미크론 1은 피크를 이뤘는데 오미크론 2가 지금 등장을 해서 오미크론 1보다도 그 확산율이 1.5배 높다고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오미크론 1보다 오미크론 2가 이 확산율이 높은데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이제 같은 계열이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1과 그 반응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1이 많이 있다가 지나가고 오미크론 2가 온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아프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불행한 일은 겪지 않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오미크론 1에 감염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요. 주변에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미크론 1에 걸렸을 때 오미크론 2에는 걸리지 않는가? 보장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오미크론 1에 걸리셨던 분들은 그 비슷한 계열 형제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릴 확률도 높고 걸려도 덜 아플 확률도 높다. 점점 우리가 이 크게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서글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다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따로 하실 게 없잖아요. 마스크 쓰시는 거 자꾸 마이크래요. 마이크가 제 친구니까 백신 효력은 오미크론 1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현재 67%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뭐 30% 내외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오미크론 1 케이스가 많이 줄었고 줄면서 기간이 좀 필요했었던 사망률이 올라가니까 분명히 오미크론 1은 피크를 친 것은 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여러 가지로 물 건너갔죠. 연방법원에서도 판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것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98% 이상은 백신 접종을 받았었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하는 그 그룹과 마스크를 써야지 무슨 소리야 하는 그룹의 의견들은 엇갈리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그 코비드-19에 대해서 두려움이 덜해서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나이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코비드-19 사망자의 3분의 2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코비드-19에 걸려서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정치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물론 항상 자유 그 세계에서는 백신에 대한 반대와 우려,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그 의지와 그 신념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에 이런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들이 그 뜻을 모은 그런 그 중지 그 전문가들의 확신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쓰는 것 같은 것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함께 또 그 써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쓴다 안 쓴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처럼 코비드-19과 음악계에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닐 영이요. Heart of Gold를 아주 젊었을 때 머리 길게 하고 닐 영이 라이브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밴드 없이 본인이 하모니카 목에 걸고 불면서 기타 치고 불렀잖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정말 갸냘팠던 닐 영의 몸집이 나이살
끝까지 붙어서 아주 퉁퉁해졌을 때까지 많이 봤는데, 닐 영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원래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죠. 이 스포티파이에서 내 것을 내리든지 아니면 조 로건이라는 팟캐스터의 그 에피소드들을 내려라.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한 에피소드당 1100만 명이나 그것을 듣지만, 그런데 계속 수시로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주장을 하고, 때로는 무슨 닥터다 하면서 초대를 해서 어린아이들은 전혀 백신이 필요 없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그런 것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해서 했을 때 스포티파이가 유감스럽지만 하면서 조 로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부터 완전히 그 닐 영의 음악이 스포티파이에서 내려졌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며칠 동안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닐 영이, 나는 그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그 머릿속과 마음속이 그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민간 회사의 선택의 권리라고 충분히 믿는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너무 존중한다. 검열을 지지한 적도 없다. 그렇지만 이건 헬스케어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헬스케어 워커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어떤 백신 접종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헬스케어 워커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포티파이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닐 영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던데요 하면서 닐 영이 얘기도 했거든요.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제 음악을 여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팍 올라갔죠. 저야 이제 주로 유튜브에서 그 찾아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뿐만이 아니라 애플에서도, 애플 그 스트리밍 서비스 뒤늦게 출발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플 스트리밍 서비스가 닐 영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는 18살 이상이 굉장히 많이 듣고, 닐 영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닐 영이 이제 70대가 넘었으니까요. 76세군요. 락 음악의 정말 아이콘 중에 아이콘인데, 닐 영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과거에 그런 많은 것들을 듣기 위해서 요즘 뭐 텔레비전 보고 하더라도 뭐 젊은 사람들만 나오고 하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베이비 부머부터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인 65년부터 뭐 한 80년대까지 제네레이션 X, 이런 세대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6%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18살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코비드 19으로 많은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크니까 음악과 이런 그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조 로건 같은 사람도 뭐 돈 많이 주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닐 영의 음악은 스포티파이에서 이 문제가 있기 전에 한 달에 뭐 한 600만 번 스트리밍 됐으면, 이 사람은 한 달에 뭐 얼만큼을 하겠어요. 에피소드를 많이 올리는데 한 회당 1100만 회니까 당연히 이 스포티파이는 상업용 그런 그 회사니까 이 조 로건을 선택을 했지만, 사람들이 또 하나 아마존이나 유튜브나 또 애플에서 닐 영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스포티파이를 엄청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닐 영의 팬들은. 그래서 스포티파이 나 지금 해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포티파이가 이번 주 뭐 주식 시장에서 뭐 40억 달러 정도를 손해봤다고 하거든요. 나스닥에서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를 어떻게 그 캔슬하나 해지하는가 이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주는 그런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많고요. 닐 영은 예기치 않은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닐 영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말리부에서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조인을 했지만 그전에는 뭐 산타크루스 목장에서 아주 오랜 동안 그 살았죠. 그리고 목장이 워낙에 크니까 그곳에 이제 많은 음악인들, 뭐 밥 딜런 이런 동시대의 본인과 음악인들도 초대를 했고 젊은 음악인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지원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했는데 닐 영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기 4년 전에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어떻게 걷는 것인지를 몰라서 계속 걷는 연습을 했어야지 되는 시기도 있고 지금도 이제 라이브 콘서트 하면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그 허리 뭐 복대가 아니라 허리띠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나이 드신 분이 음악 라이브로 할 때는 등 뒤에 버팀목을 어렸을 때 알았던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고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게다 대고 이제 이분 뭐 당뇨도 약간 있고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또 뭐 간질도 있고 뇌동맥 그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 굽히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닐 영이기 때문에 수많은 닐 영의 팬들은 이런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어태치된 거죠. 이런 닐 영과 어태치된 그런 닐 영의 팬들이 스포티파이를 확 버려버린 겁니다. 누가 좋아요? 애플, 아마존, 유튜브도 웃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그 코비드가 우리에게 남겨준 또 다른 이슈고요. 경제 성장과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요 주로 앞부분에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거나 조금 더 큰 그림을 전해드리고 뒤에 한 이슈를 얘기할 때요 뒤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이자율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발표, 얘기, 전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2020년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예상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연방 지출이 연방에서 받는 돈이 하나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해와는 분명히 다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건 소비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그 소비자들, 일반 사람들이 그 연방 정부에서 준 그런 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인 소득의 22%가 정부의 베네핏이었습니다. 22%입니다. 개인 소득, 여러분이 버신 돈의 22%, 5분의 1이 어떤 형태였냐면 물론 소셜 시큐리티도 포함이 되고 경기부양 체크도 있었고 실업수당도 어린이 세금 공제 12월 달에 끝났지만 이런 모든 것들로 평균을 내보니까 개인 소득의 22%가 정부에서 지급된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지난해에 보낸 돈이 9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돈으로 많은 분들이 식품도 사고 가솔린도 넣고 아이 옷도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데 그동안은 뭐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이참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중고 자동차 마련을 하자 이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와도 같았던 돈들이 없어지니까 마켓도 막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이자율 오른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불확실성, 불안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증권시장에 반영이 됐던 한 주일입니다. 투자가들이 2020년도 이자율을 완전 0%로 하고 연방준비제도가 본드를 마구마구 사들이고 할 때 그 같은 호황이 오래 갈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3년 만에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돈 빌려서 뭐 물건 쓰고 사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하는 것을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그런 물가 인상도 낮춰보겠다고 이자율을 3월 중순부터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또 경제는 예기치 않게 붐이었다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뭐 5. 거의 6%, 5.9%, 4분기에는 6.9% 성장해서 뭐 84년 이후 최고 뭐 이런 형태로 경제가 숫자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하면 소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하나도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올해는 뭐 경기 성장 3.9% 정도 될 것이다. 지난해 뭐 거의 6%였다면 이렇게 보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지갑에 이만큼 있었는데 그래서 막 썼는데 안 오고 하지 하면서 어저스트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같은 물건을 파시더라도 꼭 필요한 것, 필수품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자파를 파시는 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몇 차례 적어도 4차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잡지 못할지는 이제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고 경제가 굉장히 균형이 안 맞죠. 실업률이 낮다지만 뭐 3.9%라지만 화이트 피플은 3.9%보다도 낮은 뭐 3.2% 정도.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7%가 넘고 암호화폐 같은 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완전히 비트코인 같은 것도 피크였을 때보다 지난해 그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갈 거야. 수요가 있을 거야 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미군단의 경우에는요. 완전히 그 종합선물센터 같은 인덱스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은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만 매년 뭐 얼만큼씩 올라가니까요.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딱 그 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일희일비 끝에 정말 도박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주식 투자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든 건 이것 역시 팬데믹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했었던 이슈가 연방 대법관의 이제 새로운 지명이 되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에 하겠다고 했고 분명히 선거 공약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뭐 몇몇 사람 그 후보군이 나와서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 51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물러나는 스티븐 바이어 그 연방 대법관 주이시였죠. 주이시였는데 연방 대법원이 예전에는 white male 주이시에서 그 뒤는 white 주이시에서 당연히 뭐 주이시니까 white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의 은퇴로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으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은퇴를 했으면 뭐 이런 생각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때문에 그때 그 오바마 시대에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아서 그러다가 결국은 트럼프 시대에 은퇴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미 코니 베럿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지금 49살이 된 연방 대법관 그 피메일이죠. 연방 대법관을 이제 지명을 하고 인준을 받아서 연방 대법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브라이어라는 연방 대법관은 뭐 굉장히 융통성 있고 공화당 보수와도 어울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은퇴하는 것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서 헌법을 꺼내더군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every point of view의 의견,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러면서 놀랍다, amazing. 그걸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법에 근거해서 하면서 헌법을 딱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미국의 이 헌법은 실험 중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는 완전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도자가 있고 나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우리나라도 완전하지 않아. perfect한 네이션이 아니야. to the perfect한 네이션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헌법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우리는 프랙티싱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맞춰서 미국을 나아가기,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내 증손주 그리고 내 증손주들의 아이들도 그때가 가도 우리 헌법에 기초한 이런 여러 가지를 프랙티싱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분이 루마니아계 그 주이시입니다. 클리블랜드로 이주했다가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그 제리 브라운 정말 나이 많지만 forever young 밥 딜란 노래 맞다나 forever young한 주지사였잖아요. 뭐 몇십 년 뒤에 다시 주지사를 한 이번 게빈 뉴섬 주지사 바로 직전에 이 제리 브라운과 스티븐 그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이 비슷한 그 연배이기 때문에 같이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라고 할 때 또 스탠포드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옥스포드도 가고 하버드 법대 다니고 했지만 스티븐 브라이어가 그때 미국에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토론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뭐 싸우지 않으면서 그것을 제리 브라운과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스탠포드에서 또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남의 얘기, 보수의 얘기도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에 다른 그 대법관들보다 다른 진보 대법관들보다 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함으로 인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 9명 그 대법관의 유태인 일색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살아있을 때 유태인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 지금 유태인 한 명 있잖아요, 여성. 그리고는 스티븐 브라이였는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숨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대인이 아닌 에미 코니 베렛이 채웠고 그리고 스티븐 브라이어가 가고 나면 그 자리는 그 클리어런스 토마스는 남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최초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할게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20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살아있었을 때 미국이 그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2%밖에 안 됩니다. 에이시안보다도 훨씬 적어요. 에이시안이 지금 6%는 넘어갔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을 다 포함을 해서. 근데 2.2%밖에 안 되는데 연방 대법원의 9명 대법관 가운데 이게 여기가 최고, 대통령보다도 상원보다도 하원보다도 최고의 최고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9명 가운데 3명이면 33%잖아요. 인구는 2.2%밖에 안 되는데 33%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명으로 9명 가운데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것. 유대인 일색의 그 상징이 연방 대법원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대체적인 공통점이 아직도 끊임없는 공통점은 아이빌리그 출신이라는 그런 점인데 이제는 남자 중심도 깨지는 거죠. 9명 가운데서 새롭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들어가면 여성이 엘리나 케이건이 있고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있고 그리고 또 소니아 소토마요로 또 다른 새로운 연방 대법관에서 5대4 남자 일색 이것도 깨지고 유태인 일색도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요. 이민자로서는 이민사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이시요. 미국에서 유태인 하면 50년 전에는 내놓고 차별받았습니다. 유태인, 이탈리안, 뭐 아이리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법 전문가, 전문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등등등등 해서 많은 분야에서 유태인이 장악을 했는데 연방
원조차도 장악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뭐 유대인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이미 상징도 보여줬고 영향력과 커넥션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다른 인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를 굉장히 미국이 유대인에 의해서 인구는 작지만 많이 지배 내지는 방향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렇다고 유대인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유대인의 경우. 그래서 9명 가운데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아일랜드 헝가리계고요. 클리어런스 토마스 흑인, 조상은 노예 출신이고요. 사무엘 얼리또 이탈리아. 소니아 소토마요르 엄마 아빠 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왔고, 엘리나 캐건 그 러시안 유대인입니다. 이고 닐 고소치는 4대째 콜로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미국인 이렇게 분리를 하고, 브렉 캐버나우는 아이리쉬계, 에미 코니 베렛은 또 아이리쉬, 엄마는 프렌치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도 모든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어우러져 있을 때 그 미국의 기본적인 뭐 평등의 개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발휘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인종으로 쿼터를 채워야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수 인종이 있고 다수 인종이 있고, 소수 인종 가운데서도 또 다른 소수가 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소수가 있고 할 때 균형을 맞춰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그 캐롤라이나 주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죠.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은 다음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러시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아직도 모릅니다. 열심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그 협상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전제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수많은 인간이, 러시아 젊은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과 우크라이나의 죄 없는 일반인들과 고통을 받게 되고, 경제는 국제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정학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푸틴의 외무장관도 푸틴이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그 대통령의 뜻을 추측해야지 되니까요.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궁극적인 자신의 결정을 하고 나서도 재결정하기 위해 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떠보죠.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어떤 때는 본인이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정을 못한 것조차도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독재자면 독재자일수록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짐작하지 못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그 형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랜 세계 질서가 이제 망가지겠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다른 나라의 국경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그 가져가 버리는 것. 시도는 있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들어서서 그게 됐습니까? 안 됐죠. 이라크 엄청 힘들었죠. 1990년대요. 국제사회가 단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만큼 단합하진 않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가 해놓은 일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고, 푸틴은 2013년도에 크림반도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아주 작은 남쪽의 부분이었는데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버린다면, 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그 정부를 내려버린다면, 그러면 이게 민주적인 그 민주정부를,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렇게 전쟁으로 가져가는 그런 40년대 이후 최초의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워진 민주정부가 처음으로 총칼에 짓밟혀서 외국 정부에 의해서 망한,
외국 정부에, 러시아라는 정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그런 40년대 이후의 첫 번째 케이스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거 뭐 중립국 또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다른 나라 연맹에 도움을 받아야지 되겠어 하고 뭐 나토에 가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커지죠. 뭐 러시아도 하네. 미국과 서유럽이 결국은 단단히 뭉치질 못해서 그걸 못 막네 하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란과 시리아도 폭력 사용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라도. 세계 국경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고, 러시아는 세계 넘버원 밀 수출국, 그 밖에 뭐 금속이라든가 에너지 수출 대단하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그 다음으로 곡물 수출 세계 넘버 4인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 물가 인상 같은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푸틴이요. 푸틴은 1999년도에 체첸, 91년도에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뭐 누구 체첸 공화국, 뭐 조지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독립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근데 99년도에 체첸을 침공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확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2008년도에 조지아하고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 우리의 옛 땅을 찾아오네 하면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바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동쪽, 러시아로 볼 때는 서쪽, 그 국경, 두 나라 국경에 있는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속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분리주의자들과 충돌도 있고 무력 충돌도 있고 하는데, 지금 푸틴이 과거에는 그런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그쪽에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을 침공할 때 러시아 내부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든 세대는 숨지고 젊은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뭐 9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마르크스, 레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약간의 독재 뭐 억눌림은 있지만 자유적인 분위기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독립을 해서 저렇게 몇십 년을 사는데 왜 다시 우리나라에 소속이 돼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전면전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찔끔찔끔 해보고 마느냐, 전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면전을 치른다면은 결국은 벨라루스 쪽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그 러시아 북서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내려와서 키예브라고 많이 불렀었던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를 점령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정말로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친러시아적인 행동을 하면서 반 우크라이나를 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구할 수 있고요. 뭐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푸틴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유리합니다. 미국과 독일, 미국과 프랑스, 여러 가지 그동안 안 좋았었던 일들로 인해서 전폭적인 이번 그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을 영국만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계산을 해보죠. 이 사람은 어느 게 나에게 유리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큰 전쟁의 위험이 더 많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가질 수 있는 확률도 많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전쟁을 일으켰을 때 경제 제재가 더 커질 텐데, 이건 단기간으로는 조금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중앙은행에 뭐 6천억 달러 정도의
그 달러를 외환 보유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단기간은 견디겠지만 장기간은 그렇고. 그럼 작은 전쟁을 한다. 그냥 작게 동부 쪽에서 슬렁슬렁해서 이 2014년도에 이미 우리 것으로 해놨던 크림반도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을 좀 넓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사람들만 더 러시아 쪽으로 결속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우크라이나 서쪽까지 흔들기는 부족한 거죠. 키이브라는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북서쪽에 있으니까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키이브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가 이게 뭐가 이상하고 막 러시아 내부에서도 왜 우리 러시아 군도 죽어, 뭐 심지어는 왜 그 우크라이나 사람을 그렇게 살해를 해 라는 여론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번 전면 전쟁으로 이걸 확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뭐 아예 처음부터 큰 전쟁으로 갔었던 것이 그럴 확률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푸틴의 상황에서 서구 사회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포기하게 해야죠.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전혀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중국도 러시아에서 많은 금속, 뭐 니켈, 구리, 뭐 백금 같은 것을 수입을 해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방송을, 오늘의 미국을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 팔고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건값이 점점 올라갈 테니까 이런 인도주의적인 것은 뒤로 하고라도 세계적인 문제, 지형적인 것도 뒤로 하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포기하게 해야지 되는데, 포기하게 하려면 푸틴이 원하는 것을, 체면 차례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외교적으로 의논이 돼야지 되는 거죠. 독일이 모호함을 없애야 됩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푸틴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하고, 푸틴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하니까 푸틴이 그랬다잖아요. 왜 미국의 농간에 놀아나느냐고.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면. 통로를 하나로 일치를 시켜야지. 외교관들은 아무튼 계속 그 대화를 지속해야지 되면서 공통의 양보점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다음 사태도 뭐 대비하겠죠. 이건 이제 영국의 매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러시아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가까우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강하잖아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끊어서 다변화, 주식 투자를 다변화하듯이 에그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속에서 본 그런 그 영어 표현은요, 제가 그 펀이라는 장기, 미국말로 체스에서 우리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체스에서 다 정말 대단한 장군이 있고 졸이 있잖아요. 그 졸을 펀이라고 하죠. 이 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우크라이나가 pawn of US다. 미국의 졸이야. 이게 졸이 스스로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장군 멍군 할 때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 거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사람이 졸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주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pawn of US라고 이 푸틴이 얘기를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펀을 어떻게 쓰냐면, 그 터커 칼슨에게도 pawn of 푸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터커 칼슨은 지금 푸틴이 원하는 얘기를 그대로 방송에서 해주고 있어요. 서방 세계만 잘못한다. 물론 서방 세계도 나토도 그쪽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군대를 다 배치를 해놓고 있죠. 그 군사력 같은 것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일이나 알아서 처리를 하지, 미국이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하면서, 그게 푸틴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토를 공격하는 것도. 그래서 그 터커 칼슨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pawn of 푸틴, 우리 뭐 꼭두각시라는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쓸 때 pawn of US, pawn of 푸틴, pawn of 무엇의 졸.
저는 무엇에 막 대단한 우두머리로 막 누구를 부리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의 펀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주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펀 of US, 펀 of 푸틴. 근데 터커 칼슨은 I don't care.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기, 체스라는 것은 정치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전략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그 단어, pawn of US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awn in chess game of US 정확하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pawn in chess game of US. 근데 그냥 pawn of US, pawn of 푸틴, pawn of 누구, 쟤는 누구의 졸개야 이럴 때 이런 표현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지만요.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제는 점점 한국 대선에 관해서 물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도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